한국과학기술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오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회장 박범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여서 지금 우리가 과천과학관에서 그 행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과천과학관의 이종모 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종모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학회 20주년 기념 학회를 우리 과천과학관에서 열게 된 것을 과천과학관장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 졸업한 후에 과학사, 과학기술학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진학을 알아봤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모 너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데 올 수 없어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학 하시는 분들을 제가 흠모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송상현 교수님 등등 해서 제가 스스로 선생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7년 전인가 8년쯤 전에 광주과학관에서 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학관에 대해서 과학관에 과학기술학을 하신 분들이 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토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347년에 유럽의 패스트, 그 다음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책에서 볼 때마다 그건 이제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를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천과학관에 저는 과기고 관료들이 오시면 2년 임기로 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공무원이었지만 어쨌든 민간인 신분으로 온 형식이어서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왔거든요. 근데 열흘만 있으면 제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딱 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상태로 왔죠. 제가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 올해 새로 고쳤는데요. 이 공간에 사람이 모인 게 처음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또 코로나가 어떻게 더 번질지 모르겠는데 절묘한 시점에 한국기술학회에 여러 선생님들이 와 주셔서 올해 적어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뭐 하나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모습에 어쨌든 SF에서 보던 그런 모습의 변화들을 생각해냈는데 이런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두 가지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발표를 보니까 역시 과학기술학 하시는 분들은 그 세상을 정확히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든 분야들을 다 치열하게 자료를 봤습니다. 연구하신 자료를 봤거든요. 이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고민하며 살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통찰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내년에 21주년 학술대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제안하기를 올해는 여기서 학회는 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의 학회는 아니잖아요. 2021년에도 과천과학관에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전문가 세션은 학회에서 하시고 또 여기에 일반 대중 세션을 하나 더 한다면 그건 과천과학관이 맡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학회 둘째 날인데요. 학회 즐겁게 하시고 명랑하게 하시고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회의하고 세상을 또 더 좋게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목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축사해 주실 분은 고대 화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그 진정일 교수님이십니다. 진정일 교수님은 제2대 과학기술학회 그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네. 동영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축사 한국과학기술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안녕하세요. 한국기술학회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일입니다. 저는 2002년에 이 학회의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학회가 2000년 12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후기 학술대회를 빌어 한국과학기술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러우며 더구나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점 넓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이초식, 안문석, 최동식, 김문조 교수 등 고려대학교의 과학기술 협동과정 여러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송상명, 김현식, 김원석, 이영희, 김동광 박사 등 많은 분들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다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쁘게 계시던 김문조 교수님의 총리적 역할이 특히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던 이초식 선생님께도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비록 한국과학기술연구회로 출발했습니다만 곧 과학기술학회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는 처음부터 과학기술학 연구 학술지를 발간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대 편집위원장의 노고를 짊어지셨던 안문석 교수, 또 이어서 편집위원장 지내셨던 김문조 교수와 여러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 얼굴은 역시 학술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기후, 생명공학, 원자력 발전, 과학과 윤리의 과제, 그리고 최근은 코로나19 대응이 과학과 사회가 얼마나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학술대회의 주제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로 정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깊게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이니 인류세와 전염병, 우주, 미래 과학기술 주제는 과학자나 연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군요. 우리 학교는 현재 과학기술 논쟁이 단지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해와 동의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한 대중들이 과학기술 논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축사를 하고 있고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학술 교류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범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또 학술대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에서는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션도 있더구나. 우리 학계의 국제화가 또 한 번 큰 진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학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역대 학회장과 임원 여러분,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여러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과학기술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2대회장 진정인. 로봇 미래 사회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세션의 그 사회를 맡으실 그 박진희 동국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어떻게 또 사회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저희 이번 이제 주제 세션으로 인공지능, 로봇, 미래사회 요 주제에 대해서 지금 뭐 프로그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이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보면 뭐 기술 행위성 시민권의 문제들도 주제로 다루고 있고 딥러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어제가 아마 전태일 열사 그 행사가 있었는데 전태일과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주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까지 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네 분이 차례로 발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두 분께서 마지막에 임소연 선생님과 이중원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사회의 말은 이걸로 접기로 하고요.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선생님 먼저 20분 발표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컨트롤 이거 어도비인가요? 예, 그럼 컨트롤 L 하실 거예요. 컨트롤 L. 아니 이거는 브라우저네요. 이게 없네요. 일단은 PPT로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이제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그게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데뷔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발표드릴 얘기는 그 기술 행위성, 소위 요새 유행하고 있는 담론인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좀 이론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그 간략한 스케치 정도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문제 제기의 격으로 이 피스토리오스라는 지금은 좀 불미스러운 큰 범죄로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이드를 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던 운동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IOC에 신청을 했는데 IOC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IOC에서는 블레이드는 어드밴티지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서 이거는 공정한 네가 저걸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운동 선수한테 금지하는 약물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러면은 왜 저게 저 사람한테 어드밴티지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블레이드 저것이 무언가 확실히 어떤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제가 저 블레이드를 쓴다면 정말 저는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수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저 사람이 저렇게 첨단 기술을 소재로 만들어진 저 기술을 쓰게 되면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피스토리우스라는 이 운동 선수와 그 사람의 다리에 달려있는 저 블레이드라는 기술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만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뒤에서 이론적 도구로서 소개해드릴 어셈블리지 시어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에이전시 관점, 행위성이라고 제가 일관되게 한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보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데에서 전통적인 주체적 관점은 독립된 주체로서 인간만이 어떠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주체고 인간 외부는 객체다라는 이분법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에이전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했는가 보다는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에 좀 바라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문제를 유발한 주체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해답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전부 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주체적 관점의 그 익숙한 사고를 잠시 접어두고 에이전시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자동 사냥 게임을 적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해봤는데 요새 스마트폰 게임 중에는 본인이 게이머가 직접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괴물들과 싸우고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던 게 저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냐라는 거죠. 게임은 내가 괴물들과 악마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소시적에 디아블로를 제법 잡아본 저로서는 그것만이 게임이고 이 봇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괴물을 잡아주고 내 레벨을 올려주는 게임이 이게 어떻게 사용자에게 게임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 캐릭터가 레벨이 높아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널 싸워서 이기지 않느냐. 즉 승리의 효과, 승리의 경험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든 승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겼지 않느냐. 자, 그렇게 되면 피스토리우스의 블레이드처럼 이 사람과 내 게임 캐릭터, 게이머와 게임 캐릭터 간에 이것이 이 일체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실체적 행위, 우리 주체적 관점을 더 이상 많이 이제 그 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것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겁니다. 포텐셜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러면은 피스토리우스의 사례처럼 인간 자체의 신체적 능력과 기술이 서포트해줘서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능력 중에 기술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면, 즉 인간의 능력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맨날 그 괴물을 잡는 것을 레벨 올리는 것보다 컴퓨터가 알아서 싸워서 올려주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커지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과도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자동차가 하는 그 기계가 하는 걸 어떻게 믿냐? 또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이 하는 걸 어떻게 믿냐? 요 두 개가 현재 대립적인 상태가 될 텐데 만약에 많은 시간이 지난다면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야 이제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기계의 행위성에 엄청난 신뢰를 부여하고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인간보다는 기술의 행위성이 월등하게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순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장된 인간으로서 트랜스 휴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점점 피스토리우스의 블레이드와 같은 의수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 약물, 나아가서 DNA 편집 기술,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도 사실 개인의 능력이 연장된 어떤 도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이란 결국 인간의 행위성과 기술의 행위성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 능력보다 내 몸에 신체에 결합된 부가된 기술의 에이전시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면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본연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OC가 피스토리우스 너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핵심 얘기는 트랜스 휴먼으로서의 이 독립된 개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효과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판단 여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 신체를 확장된 그 어떤 것으로 보는 이게 스피노자의 관점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문장의 한 부분, 색깔을 칠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수의 개체가 하나의 작용에 협력하여 그 개체 모두가 함께 하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모두 그러한 하나의 독특한 사물로 간주한다. 신체의 경계는 무한정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체는 익스텐션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체에 부착된 신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 결과물까지도 나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우리는 판단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최순실 사태에서 벌어진 좀 잊혀지지 않는 저 문장을 고려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기술의 에이전시의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부르는 이러는 능력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의 평등성,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자동 사냥 게임의 결과 로봇이 만든 그 내 캐릭터의 레벨을 높여준 내 캐릭터의 파워죠. 그 높은 힘은 다른 유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승리는 과연 내 것이냐 보세의 결과물이냐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글을 대신 써주는 거, 뭐 번역을 대신 해주는 거,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거 등등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루미나라는 소프트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진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 얼굴과 피부색, 표정을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의 사진 실력인가, 내 작품인가? 라는 것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좀 가상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우월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 자, 그럼 그렇게 얻은 결과물이 내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작품을 공모전에 내는 거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기술이 없으면 뭐를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도 기술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의 에이전시를 누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구글의 알파고 제로 이거는 현재 서비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처의 그 논문으로 이제 구글이 발표했던 건데 이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의 바둑 실력을 위해서 구글은 독자적인 CPU까지 직접 설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뭐 2,500만 달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그것의 알고리즘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마추어 연구팀이 일반적인 PC,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똑같이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해봤더니 구글이 40일간 얻었던 그 강화학습의 결과를 동일하게 PC로 얻으려면은 60년 이상이 걸리더라라는 걸. 그럼 사실 공정한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의 행위성과 인간 독자적인 신체적 능력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배제된 사람입니다. 아예 기술의 행위성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요건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은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로 쓰여질지는 몰라도 빅데이터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없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배달 앱을 들고 있다가 대리기사를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바로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콜을 눌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계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계에 종속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갈 텐데요. 기술의 행위성을 수평적 관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술의 에이전시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줄 수 있는 사람들.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가 돈 주고 사는 사람들. 바로 여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거에 개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왔는데요. 롤스로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왜? 우리 회사의 고객은 다 운전기사가 있다. 이런 사람은 기술이 쓰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기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기는 울고 밥은 안 먹고 칭얼거리는데 그럴 때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일까? 부모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기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위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들과 기계와 동등한 레벨로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층이 가장 핵심적인 갈등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기술이 이런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라는 주장은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표에서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요점으로서 이제 분석의 관점으로 어셈블리지 시어리라는 것을 제시해보자 합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깊은 정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앞서 그 스피노자의 개념에서 복합체의 통일성은 그 부분들의 관계 자체에 있다. 이 인용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이 복합체의 통일성은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독립된 개체를 프로퍼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분석하는 관점이 좋은 이론적 도구가 바로 어셈블리지 시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내부 작용, 이 캐런 베러드의 인터랙션 개념을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좀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주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 방면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기술의 행위성과 인간 신체 본연의 행위성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차별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다시 우리 평등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등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시민혁명의 가치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는 걸 우리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칸트가 말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혹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하는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런 것들이 이 전통적인 관념에서 평등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기술이 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무슨 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를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민권을 구성하는 평등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출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가 현재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얘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정에 대한 요구는 어떤 평등한 결과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경쟁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 기술 행위성의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측정의 문제인데요. 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육상 선수의 실력은 시간을 재면 되겠지만 피스토리우스는 왜 제거해야 되는가? 인간의 능력을 기술의 효과를 등에 업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순전히 그 사람의 능력인 것으로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평가의 문제가, 측정과 평가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좀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시민권의 문제를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인 기술 시민권의 문제는 여기 인용한 것처럼 절차적 개입,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계속 끼어들어서 관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 굉장히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결국 그 어셈블리지를 구성하는 그 관계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여기에 뭐 에이전셜 컷이라는 이 개념을 썼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셈블리지 분석 방법에서의 관계들을 부분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운동과 정책 역시 어떻게 어셈블리지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인위적으로 구성을 바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어떤 학자들은 마이크로 폴리틱스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 지향을 할 것이냐? 우리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그 시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형제, 연대, 사회적 연대를 가장 우리가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이제 두서없는 생각을 막 떠드느라 좀 연계성이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 기술 행위성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제 대단한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이론적 상상력을 발휘한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트랜스후먼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철학적 논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트랜스휴머니 인핸스먼트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기술의 방송이 계속 송출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약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1분 한 5분 정도의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 정확하게 20분의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우리 김은석 박사님,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경희대 사회학과 김원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알고리즘 거버넌스인데요.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 인사 정책 등등에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의 이슈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이슈는 하나는 알고리즘 불평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박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알고리즘 불평등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알고리즘이 사회적 평등을 과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그 알고리즘이 전통적인 그 기술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utomating Inequality를 이제 쓴 버지니아 에번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했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너의 접근은 어떤 접근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휴머니스틱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끝부분에 말미에 이제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휴머니스틱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정은 그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가정들은 또 하나의 이제 딜레마를 맞는데 그것은 이제 블랙박스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랬을 때 과연 블랙박스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질문에 이제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Principal Agent Theory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그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 대리인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Information Asymmetry라고 해서 정보 불평등입니다. 그 프린시플 주인보다는 이제 에이전트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에이전트한테 이제 의사결정 권한을 주면 그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이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술 관료주의도 어떻게 보면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에이전트와 프린시플 간에 이제 그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에이전트가 주인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부정을 일으킵니다. 그 멜피션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인데 이런 이제 기존의 이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기존의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의 연구들은 다 그 휴머니스틱 어프로치, 인간 중심적인 어프로치고 난 휴먼에 대해서 난 휴먼이 프린시플인지 아니면 에이전트인지 이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보면 인간이 그 의사결정 권한을 컴퓨터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이런 문제에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전문가들조차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나타나는데 결국 제 연구 질문은 인간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휴먼 에이전트 즉 전문가들조차도 컴퓨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이 PAP,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제 연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컴퓨터 알고리즘 간의 그 매트리얼 PAP를 이제 분석을 이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된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를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한 사람 닉 보스톰이라는 학자입니다. 제가 논문을 투과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몰랐는데 리뷰어가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의 그 아이디어를 난 휴먼까지 AI까지 확장을 해서 AI가 인간보다 더 스마트하다면, 그리고 그 AI가 인간의 그 이해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결국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 슈퍼 인텔리전스,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닉 보스트롬하고는 다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슈퍼 인텔리전트의 존재 가능성에 아직까지 믿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닉 보스트롬은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났을 때 이제 PAP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전에도 지금이라도 그건 충분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휴머니스틱 어프로치인데, 이 휴머니스틱 어프로치의 하나의 단점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권력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충분히 분석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 관료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 전문가들과 이제 그 AI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 불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머 에탈리즘에서 이제 그 퍼블릭 팔리시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10년 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액트 네트워크 티어리로부터 사물의 정치, 물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뭐 온톨로지컬 폴리틱이라든지 매트리얼 파티시페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얼 퍼블릭 혹은 뭐 작년에 매트리얼 뭐 시티즌십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존의 어떤 그 정책학이나 정치학에서 이야기했던 그 퍼블릭 팔러시와 폴리틱을 새롭게 그 개념화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연구도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서 프린시플 에이드 티어리라는 고전적인 그 이론을 신유물론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어셈블리지 이론이 나왔지만 이 이제 거버넌스를 어셈블리지라고 보고, 이것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간이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딕테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도 인간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거버넌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이제 어떤 미션을 데이터 기업에게,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한테 맡기게 되면은 그 정부와 이제 그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의 관계가 첫 번째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 되겠고, 그 기업 내에서 이제 매니저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트에게 이제 또 미션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두 번째 PAR이 이제 하이라키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는 자기가 또 임무를 AI한테 맡깁니다. 이 세 번째에 PR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프린시플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필요하는데, 하나는 이제 인포메이셔널 에이시메트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인보다 이제 에이전트가 정보가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주인이 대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 인포메이셔널 에이시메트리는 그 제나 뷰렐이라는 버클리 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알고리즘이 거버넌스의 오페시티와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세 가지의 그 오페시티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시크릿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 어떤 알고리즘에 나온 결과를 기업의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공개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데 테크놀로지컬 리더러시가 되겠고, 이것은 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매니저도 그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인스크루터빌리티, 뭐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알고리즘한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직관이나 이성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세 가지의 이제 인포메이셔널 에이시메트리가 나타나는데,
이 시크릿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컬 리더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사회학의 어떤 전문성의 정치를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스크루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인스크루터빌리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크게 이제 뭐 핸드코디드 인간이 직접 그 룰을 사전에 주는 핸드코디드 알고리즘은 가장 이제 해석하기 쉽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지만 이 딥러닝으로 갈수록 훨씬 더 블랙박스성이 강화되고 훨씬 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인스크루터빌리티가 PAP에서 이야기하는 Principal Agent Problem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Informational Asymmetry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Principal Agent 이 문제의 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부정은 세 가지 차원의 부정이 일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일으키는 부정이 있죠. 기업의 어떤 자기 이해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전문가가 일으킬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전문가와 컴퓨터 간의 이제 알고리즘 간의 트러스트의 관계인데 컴퓨터 알고리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멜피션트의 개념은 그 에이전시의 개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통적인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어리에서의 멜피션트는 그 멜피션트의 에이전시를 굉장히 인텐셔널한 걸로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그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AI 에이전시도 과연 인텐셔널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아마 AI 난휴먼에 대해서 인텐셔널리티를 부여를 할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그노스틱인데 모르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 PAP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인텐션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굳이 우리가 인텐셔널리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멜피션트 하나 얘가 알고리즘 바이아스가 하나 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바이아스가 그 휴먼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두 번째의 그 PAP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전문가가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저절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건 세 번째 PAP 문제로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 알고리즘하고의 트러스트 관계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이 더 유효한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도전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완벽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정책에서는 그렇게 나온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구글 플루 같은 경우에 헬스 서베일런스에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알고리즘 성능이 다 바뀝니다. 어떤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는 것이 데이터가 바뀌면 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게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정책의 효과가 과연 알고리즘 정책에서 나왔는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측 치안이라는 프레딕티브 팔레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알고리즘 프레딕티브 팔레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인지 보건적인 효과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의 이제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퍼포머티비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퍼포머티비티는 이제 오스틴이나 버틀러나 이런 또 학자들의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객관적 실제를 리프레젠트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알고리즘의 결과 자체가 알고리즘 프레딕션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프레딕션에 따라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그 프레딕션 자체를 정확한 것으로 믿는 그런 형태를 퍼포머티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퍼포머티비는 어떤 알고리즘 간의 퍼포머티를 나타내는데, 이 효과가 이제 인스크루티비티, 그러니까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불가해성과 결합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왜 인간이 그 멜피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이언티픽 솔루션으로 explainable AI라는 이제 또 하드죠. 근데 저는 잘 믿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정책적 솔루션인데, 첫 번째 이제 인스크루터빌리티의 개념은 사실 위험이나 환경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그노런스의 개념과 그렇게 차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되었던 불확실성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들이 이제 뭐 점정주의라든지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퍼포머티비티의 문제는, 퍼포머티비티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AI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AI 시스템의 그 어셈블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때 퍼포머티는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미넌트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플루럴리즘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여러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비교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거버넌스에서는 세 가지의 그 PAP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이론으로 통해서 이미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세 번째 PAP의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다루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이번 달에 사실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딥러닝의 블랙박스화 문제들은 최근에 또 정책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설명 가능한 AI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게 되나 봅니다. 네,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저기 조동원 선생님께서 전태일과 인공지능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치가 키워주실 수. 네,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동원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20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계를 보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미래 사회인데, 저는 이 과거 사회를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과거 이 역사 중에서도 이제 노동의 역사를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 보는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좀 바꿔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전태일의 관련을 좀 추적해 보고자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 앞에 화면에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에 이제 전태일의 분신자설이 있었고, 이 50년 후인 오늘날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이 시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전태일과 인공지능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사실 관련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 최대한 관련이 있도록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렇게 좀 작업을 해본 결과물인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이 노동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주로 이제 이게 자동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기술적 실업에 있어서 대책으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좁게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제 이번 작업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노동의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접근해 보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전태일을 연구 대상이자 연구 방법으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구성을 이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것의 초점을 후기 인간주의에 맞췄습니다. 후기 인간주의가 이제 인간과 비인간의 근대적 경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이런 이제 세계 변화라고 할 때, 60년대, 10년대 노동 현실과 노동자 저항에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문제시가 됐고 기성의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든가 당시에 이제 인간의 개념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있었고,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원래는 뚜렷했다가 이제 막 유연해진다는 얘기 속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인간이었는데 비인간으로 취급됐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미 그 경계에 걸쳐 있었던 존재들,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자의 비인간적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의 후기 인간주의 논의에도 시사하고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해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전태일이 죽으면서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구호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태일 평전에 인간 선언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인간 선언일 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선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말을 굳이 한 것은 기계가 아닌 게 당연한데, 기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이 기계처럼 이제 취급당했고 기계처럼 노동을 한 현실을 고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인데 이 비인간의 이 현실에 처해 있었다. 비인간 선언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미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시작될 당시에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체제를 처음 갖추기 시작할 때, 지금이 이제 4차 산업이라면 그때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인데, 이때부터 이미 노동자는 살아있는 부속품이자 노동 기계이자 산 기계로 그 공장 안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산업화가 되긴 했지만 대량의 산업 노동자들이 형성됐던 것은 이제 60년대 산업화 과정 때였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전태일이 67년에 아래와 같이 노동 과정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는 무아지경이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순서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행동만이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나는 일의 방관자나 다름없다. 내 육신이 일을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육감과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 몇 인치 몇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긋고 나라시가 되고 다 되면 또 재단기계를 잡고 그은 근대로 자르는 것이다. 누가 잘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갈 때에는 역시 내가 잘났다. 이런 이 묘사에서 이 노동과정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어떤 경험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게 전태일만이 아니라 당시 청계천 평화시장에 있었던 평균 18세의 여공들, 그 중에서도 40%가 15세 이하의 이제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었는데, 이 2만여 명의 당시 노동자들이 혹은 그 당시에 다른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이 이런 이제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일체를 이루는 육체와 정신이 이격하는 경험으로서 마치 초인간주의의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앞 발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이 정신, 영혼, 왜 잘났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이 의식이 이제 불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떠나보내고 육체에 단락없는 무의식적 노동을 추구하는 이 전도된 형태의 초인간주의가 그 당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거꾸로 된 초인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도구나 매체는 인간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서는 지점들인데, 그게 이제 기술의 도움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계에 포섭되는 자기 절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맥클루한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도 이 갑자기 자극이 엄청 커지면 그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지각력을 축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사이버틱스에서의 이제 전쟁 기계, 뭐 무기, 파일럿들의 경험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분석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장시간 중노동에 내몰린 청계천 평화시장의 전쟁터에서도 노동자의 신체에 가해진 일이었고, 거기서 팔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한 산송장의 자기 절단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겪었던 인간의 현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조차 이 작업장 안에서는 기계 간 관계로, 그래서 이름으로 불릴 필요도 없고 7번, 뭐 3번,
뭐 이렇게 이렇게 번호로 불리고 이 성폭력을 포함한 이 엄청난 성차별과 이 가부장적 위계 질서 자체가 상당히 인간이 아닌 비인간 기계로서, 그래서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로서 전태일이 이제 묘사를 하고 그와 그런 현실에 싸우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렇게 강요된 자기 결단의 노동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행위, 자기 결단의 이제 행위였고, 죽으면서 인간의 형상을 체현해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3절로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 일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노동운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공 냉전과 여러 이제 억압 속에서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다가 이 전태일의 분신 자살을 매개로 해서 노동운동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동 해방의 하나의 길이 뻗어 나갈 때 바로 그 시기에 기술 이상향이 약속하는 노동 해방이 이제 또 한 갈래를 뻗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전태일의 어떤 의의를 그렇게 좀 대비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 노동자가 이제 체제에 반하는 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빨갱이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냉전 체제의 이제 이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래서 이 빨갱이라는 것은 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악의 화신, 비인간, 짐승으로 빨갱이들이 재현되어 온 역사가 쭉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체제 내에 비인간적 현실을 가시화하려고 이렇게 나서면 체제 외부에 빨갱이로 몰리면서 다시 한번 비인간이 되는 이중의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이중의 비인간이 됐던 현실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전태일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 7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우리는 이제 전태일을 기억하는데, 그 의의를 볼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부상한 정보혁명과 자동화 기술이 인도할 다른 방식의 노동해방의 길에 대한 환상을 깨는데도 그의 죽음이 의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의 역사는 아직 이제 쓰여지지 않았는데, 아마 써야 된다면 이제 60년대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컴퓨터 역사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당시에 이제 전자두뇌, 지금의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전자두뇌라는 별칭으로 이제 컴퓨터가 불리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아주 중요한 목적, 노동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의 역사의 시작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컴퓨터가 도입될 때 컴퓨토피아가 도입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제 막 컴퓨터 도입을 열심히 했고, 동시에 이런 이제 기술 이상향도 소개를 했는데, 이것의 실체는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론이었고요, 당시에. 또 이제 특히 일본에서 정책으로도 채택했던 정보 사회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압받은 자의 혁명적 행동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의 인자한 안내로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였고, 특히 당시에는 이제 공해라든가 노동 착취가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였을 때,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혁명의 이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문제, 산업화의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다, 고단하고 지루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약속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60년대 말부터 이제 쭉 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산업화를 극복하는 정보화, 어떤 물질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비물질성, 정보, 이런 것들이 막 부상하는 기술의 어떤 의한 해방, 혁명,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노동자 신체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물질성이 그런 환상들과 대립했던 것이 이제 전태일의 죽음의 하나의 큰 의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뭐 지식 노동, 뭐 비물질성, 이런 것들의 어떤 이분법, 경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문제 삼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노동자 저항이 이제 거세지면서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본격화되는 역사가 이제 있고,
자본은 이제 그 자동화를 한편으로 시도하면서 이제 저항하지 않고 더 싼 저임금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 지구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저렴한 지구적 노동을 찾게 되고,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신국제 노동분업 질서에 편입되면서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하나의 기지로 됐고,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에 이제 부품 조립 공장들이 6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이제 세워지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제조되는 그런 흐름과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때 그런 전자 부품 조립 공장에 그 일하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또 낮추기 위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입을 옷, 음식, 뭐 하여간 그 재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이 물건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 구조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렸던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의 역사의 초기와, 그러니까 노동해방 두 갈래의 기술혁명과 노동운동의 두 갈래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렸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이윤의 평균 이윤으로의 전환이라는 체제의 논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소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 부문이 낮은 이윤율을 갖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의존도가 낮은 노동 집약적 산업 부분에서 생산하는 노동 가치에 의존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공지능 개발과 같은 고기술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에서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미싱을 타며 의류를 제조하는 저기술 착취에서의 가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로웨이의 사이보그 형상에서도 이 유색인 여성 노동자 언급이 나오는 것도 그런 차원의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이보그 기술과학의 전개는 당시 한국의 이 전자 산업 및 섬유 의류 산업의 여성 노동자 신체의 기계화를 이면에 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사이보그의 연구 개발과 첨단 기술로 증강된 초인간의 출현은 지구상의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 저와 같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동반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이면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제 한국의 그 노동자들의 저항과 같이 중국의 이제 지구적 노동의 이제 저항, 노동 거부, 그래서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사회 투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의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다시 높아지고, 그때 마침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심층학습, 뭐 기계학습이 전환될 때, 마침 그 인터넷, 뭐 모바일의 이제 정보 공유 문화, 이 지구적 디지털 문화라는 것이 거의 무상으로 그 기계학습의 이 자료,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 개발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는 이런 또 맞물리는 역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용자의 지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기계가 근데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이제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계가 과연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인공지능과 다르게 인간만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런 주장에 이제 이 노동자 인간의 부정 능력을 중요하게 포착하는 논의에서 튜링의 자살을 연결시킨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튜링의 자살이 이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행위로 의미가 있다면, 전태일의 분신 자살 역시 마찬가지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그 생산된 자본주의적으로 보는 노동 가치로만 보자면 육체 노동, 조직 노동, 이 재단사의 노동, 단순 육체 노동과 이 튜링과 같은 이 개발, 복잡, 고기술 노동이 서로 다른 가치를 매겨지긴 하지만, 그들의 자살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의 노동 가치 생산의 치명적인 거부이자 부정이라는 의미에서 튜링과 전태일을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 튜링과 노동자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지점이 이건데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노동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법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현실이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자들이 그래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면서 경찰에 붙들려 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노동자가 저항할 수 있고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호소문을 막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알리는데, 이게 이제 무식한 공순이가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써준 거 아니냐, 산업선교원, 그다음에 혹은 뭐 북한 소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것이죠. 그러면서 경찰서 구치소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글을 써보라는 시험을 강요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억울했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다. 제가 해석할 때 이게 튜링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노동자가 받은 거로 볼 수 있겠다. 전도된 초인간주의처럼 전도된 튜링 검사가 노동자에게 있었고, 왜냐하면 기계 취급을 받았는데 이들이 자율적이고 저항할 수 있다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아나무인의 이런 현실들이 역전된 방식으로 튜링 검사가 이제 노동자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 노동자들이 이제 해방된 지식을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자기 의식의 의식화를 하고 각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인간화되는 스스로, 그러면서 이 해방적 지식과 어떤 서로 이렇게 상호 노동의 경험, 노동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상호 참조의 이 과정들이 글쓰기라든가 수기를 서로 나눠 읽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후기 인간주의 논의가 핵심인데, 이 최근에 지배적인 후기 인간주의나 이 탈인간 철학, 객체지향 존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은 기왕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저항적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철학이 아닌가, 이런 점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전태일의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참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주의를 의존해서 전태일이 이제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을 고발하려고 하면서 당시의 인간주의 역시 상당한 이제 한계, 기회주의적 한계를 보였고, 그러면서 이 전태일은 그걸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 보면 모든 타자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 자신들로서 나의 전체 일부로 여긴다라든가, 나의 또 다른 나들로서 이 타자와의 공동 존재, 전체성의 관점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태일의 이 인간 개념을 저는 기계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마치 인공지능 기계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묘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모든 나는 인간의 지식을 추출해서 인공으로 지금 지능 기계를 만드는 과정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지식을 모방하고 있지만 나의 의식은 지니지 않은 기계. 그래서 나에서 비롯됐지만 나를 모르죠, 의식을. 그러나 그것도 모두 나의 전체의 일부로 여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헤러웨이가 이제 반려종 선언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존하는 관계는 아니다,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공멸의 반려 관계도 이대로 두면 간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은 식으로 개발되면서도 자신이 인간에게 온 것을 모른 채 우리 앞에 통제와 착취의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인간은 인공지능이 나의 전체 일부임을 알지 못한 채 그에 경탄하거나 혹은 반대로 경악할 때 서로 이격하고 위계적 관계로 소외되는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낮은 수준에서 당시 노동자들이 겪었던 초인간주의, 지식과 의식이 분할되는 이런 걸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기왕에 나름대로의 지능을 갖도록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을 의식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70, 80년대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 의식의 회복과 해방의 지식 형성 과정이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도 인간 기계의 관계를 적대해서 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자는 설계자도 아니고, 인공지능의 설계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매일매일의 노동 과정에서 맞부딪히고 맞물리며 관계를 맺어온 그 작동자이자 이용자로서, 죽은 노동인 기계의 기원으로서, 또 억압적 노동 조건에서 산 기계로서
혹은 사이보그 산업 전사로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오늘도 기계를 작동시키며 그 내부 기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노동자가 안정, 정의의 이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그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새롭게 개체화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후기 인간주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나요? 그랬는데 아주 뜻깊은 그리고 기계의 의식화, 예, 인공지능의 의식화까지 예, 서던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 마지막 발표인데요. 튜링 테스트 다시 생각하기 김지연 선생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크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 튜링 테스트와 시민과학이 주요 키워드인데요. 아마도 이제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시민과학을 접목시킨 예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왜 여기에 튜링 테스트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시민과학을 결합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사전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로 튜링 테스트가 등장한 지 70주년이 됐네요. 1950년 알렌 튜링이 자신의 논문에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과 함께 생각하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후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와이젠바움의 엘리자 프로그램도 있었고 1990년대에 레브너 대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드레퓨스나 존설과 같은 반대 논박도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튜링 테스트가 제안되고 나서 알렌 튜링은 50년 이내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나올 거라고 예견했지만 여전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에게 축복보다는 패배만을 안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역사 속에 이제 남겨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없다고 해서 이 테스트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 테스트가 쉽게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하기와 그다음에 기계의 역량 사이의 대조를 보여줬고 이 테스트의 자격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튜링 테스트의 응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튜링 테스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방어하는 이렇게 양진영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근본적인 통찰을 통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작동 가능한 버전으로 새롭게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여전히 전문가 영역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워낙 전문 영역의 그 담론과 일상사회적인 담론 사이에 격차가 커서 이것이 서로 조우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우려들도 이런 것 때문에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튜링 테스트가 일종의 그 놀이형 경연 모델이기 때문에
대중 차원에서 인공지능 의제를 다루는 좋은 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를 재해석하고 이 접점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담론을 더 대중 수용적으로 또는 사회 수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튜링 테스트가 정의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기계 개념을 말하는 기계로 번역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튜링 테스트의 과정을 시민과학과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튜링 테스트를 별개의 순차적인 절차로 간주하기보다는 개발과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대중 참여, 시민 참여가 단지 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과학기술 작업 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먼저 그 튜링 테스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과 기계 비교의 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를 비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문을 가지고 아웃풋을 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튜링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튜링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튜링 테스트의 기본 모델은 내용이 많지만 좀 생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모델은